이제 제가 조금 제목을 조울과 조연은 어떤 천부적 강점이 있을까? 라는 다소 좀 제가 어, 모험적인 설교 제목을 내걸었어요. 제가 이것을 가지고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덕분에 조금 나름대로 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적인 세계관 위에서 그리고 또 제가 이해하고 있는 현대 정신의학적인 그 흐름 속에서 어느 정도 좀 통합적인 그런 관점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조울증 관리 노하우에서 우리 이 촛불 배정규 교수 워낙 뭐 유명하시죠. 대구대학교의 심리학과 교수를 이제 오랫동안 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셨고 본인이 조울증 환우십니다. 그래서 뭐 거의 아마 대학생 때부터인가 그랬을 거예요, 이분이. 고려대학교에서 심리학과를 공부하고 그다음에 아마 서울대에서 그 임상심리 쪽에 인턴 과정을 마치고 나중에 이제 석박사 과정까지 잘 하셔서 이제 교수가 되신 분인데 이분의 이제 장점이랄까? 그것은 본인이 조울증 환우기 때문에 이 조울증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깊고 그다음에 이제 또 조연에 대한 이해도 그렇습니다. 아마 이 리커버리라고 하는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또 이분이 박사 논문을 쓰셨고 이런 거가 이분의 어떤 그 활동으로 이렇게 녹아진 거가 거의 뭐 한 2, 30년은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제가 이제 특별히 이 조현병 조울증은 재앙인가, 또 축복, 선물, 강점이 될 수는 없는가 하는 이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공감을 많이 했어요. 여기 강점이 될 수는 없는가. 그러면서 이제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돌리는 방법, 그 출발점,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에 상당히 공감을 많이 해서 제가 이제 이 조현병 또 조울병의 어떤 천부적 강점이라고 해가지고 한번 제가 이제 AI에다가 한번 우리 제미나이에다가 이제 물어봤었어요. 그랬더니 의외의 답변이 왔어요. 조울증과 조현병 환자의 천부적인 강점에 대해서 이건 오해하는 말이다 라는 얘기예요. 조울증과 조현병 환자에게 천부적인 강점이 있다는 일반적인 개념은 뭐 잘못된 것이다. 그럼 왜 이런 오해가 생겼을까 해가지고 재미나이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개인의 경험에 의한 일반화다, 예술가적 이미지. 여기서는 이제 이 예술가나 창조적인 사람들에게 조울증이나 조현병이 많다는 그 어떤 고정관념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이미지 때문에 질병을 오토마티즘하게 포장하는 경우, 오토마티즘이라는 것은 무의식적인 충동에 따라서 자유롭게 표현하는 예술 기법인데 좀 뭔가 그렇게 포장하는 그러한 얘기다 하고 아주 신랄하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질병에 대한 잘못된 그런 이해다. 또 그러면서 이러한 생각은 질병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거다. 개인차마다가 너무 크고 이 조울증이나 조현병 환자로 해서 특정한 강점을 반드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또 질병이로 인한 어려움, 조울증과 조현병은 일상생활 큰 어려움을 초래하는 질환이며 환자들은 이러한 질병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 질병과 재능의 연관성의 부재, 질병과 재능은 별개의 문제이며 질병이 반드시 재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주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저 나름대로 또 고민도 하고 이것저것 좀 찾아도 보고 그러다가 우리 이 배정규 교수님하고 제가 요즘 리커버리를 위한 학술 연구 모임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하고 있는데 이분하고 이제 또 한번 통화하면서 이 이야기를 좀 더 나눠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아주 장시간 같이 어떻게 생각하냐?
하는 것들을 좀 나눴는데, 우리가 같이 이렇게 좀 내린 또 제가 뭐 크리스찬으로서 또 설교자로서 내린 그 일종의 결론, 그것을 잠깐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지금 AI에 내가 이제 물어봤는데 AI 데이터에 좀 한계가 있지 않냐. 지금 대부분은 전문의들이 이 어떤 정신질환과 관련해서 갖고 있는 모델이 결합 모델이거든요. 그러니까 즉 병이 있다. 병이라고 보는 거죠. 병. 환자다. 그런 것의 일색이다 보니 AI가 갖고 있는 데이터의 한계에서 오는 그런 문제 아니냐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공감했고, 두 번째로는 이분 자신도 자기 강의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자신의 이 얘기는 학술적인 연구는 아니다. 자기의 그냥 많은 그 조연 조울 환우들과 가족들을 대하면서 또 회복수기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면서 일종의 그런 가설이 생긴 거다. 그러나 아직 이 뭐랄까 리서치가 또 학문적으로 잘 되어 가지고 하는 건 아니다 하는 것을 본인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이제 뭐 이런 데이터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정신과 전문의들이 이분은 이제 이 발병자의 악순환이라는 사이클을 보고 그다음에 선순환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주로 의사들은 병의 악순환 그 안에 그것을 주로 본다 하는 것에 우리도 저도 이제 동의를 했고, 또 악순환기에 있을 때에는 전문의의 도움은 반드시 필요하다, 필수적이다 하는 것을 서로가 다 인정하고요. 그러면서 다만 좀 상당히 아쉬운 것은 선순환기에 있는 사람에 대한 관점이나 이해가 없다 하는 그러한 부분이었어요. 이게 전문의들이. 그래서 이제 저는 조울로와 조윤로는 어떤 천부적 강점이 있을까라고 하는 이 가설을 받아들여 가지고 좀 더 리서치가 돼서 여기에 대한 과학적 타당성을 살펴야 되는 문제는 있지만 제가 이것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봐야 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자, 여기 이제 그 우리 배종규 교수께서 말씀하시는 이제 어떤 사람의 이 일종의 선순환, 악순환이라는 건 바로 이제 심플하게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거는 좀 선순환적인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천부적인 재능이나 탤런트나 이런 게 있겠죠. 이게 이제 비교적 순조롭게 잘 표현되는 그러한 그 아주 일반적인 보편적인 여정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어려움이 생겼어요. 또는 조울병, 조현병 이런 게 발병했어요. 이렇게 됐을 때 이 사람에게 나타나는 이것은 일종의 이런 악순환이라는 거죠. 우리 그 포물선 여러분들이 보셨죠? 아주 혼란, 처음에는 혼란, 왼쪽에서 보면은 계속 이 좌편향, 좌하향적으로 떨어져요. 혼란, 그다음에 부정했다가 우울증에 빠졌다가 막 분노하고 하는 그런 하다가 이제 이걸 좀 수용을 해야 이제 이 좀 받아들여지면서 조금 이 회복의 여정을 가는 그런 건데, 이게 막 악순환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이해할 때에 뭐 좋은이나 좋은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선순환적인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고, 또 하나는 우리 악순환적인 걸 생각하는데, 우리가 조울 조연 그러면 다 악순환적인 사이클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게 의료 패러다임의 아주 전형적인 접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증상을 잡아야 되고, 그다음에 어떻게든지 하여튼 이 조연과 조울의 어떻게 보면 그 기질 같은 그런 것들도 막 눌러야 되고, 그래서 막 약에 쪄들어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약 잘 먹을 경우에 꼭 그렇게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우리 정신 그런 질환과 관련했을 때
이 의사들의 처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도 많지만 오히려 부정적인 게 많기 때문에 아직 그 사회적인 낙인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게 아닌가 생각해요. 근데 제가 지금 던지는 질문은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선순환적인 것이든 또는 악순환적인 것이든 그런 것들이 일어나기 전의 상태 또는 조현조울이 발병하기 전의 상태에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는 그런 어떤 천부적 그 어떤 그런 뭐랄까 강점 뭐 기질이라고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강점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같이 이제 의논하고 또 저 나름대로 리서치 해가지고 내놓는 그걸 가지고 얘기하면 이것입니다. 우선은 가설입니다. 조현조울의 천부적 강점이 있다라고 이제 배 교수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것을 좀 이 가설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우리가 보통 정신질환을 이해할 때에 뭐 공식처럼 얘기한 것이 있었어요. 그걸 잘 기억해 보시면 좋아요. 뭐냐면은 이 스트레스 어, 그러니까 천성적인 생물학적인 그 취약성하고 그다음에 스트레스가 만나게 되면은 백이 됐을 때 터지는 거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자주 했었죠. 생물학적인 취약성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80, 90 이거 약한 거예요. 어, 그러면 10과 20 정도의 스트레스만 가해져도 조현이나 조울이 터지게 돼 있는 거죠. 그러나 생물학적인 취약성이 이렇게 약하질 않아요. 그 얘기는 아마 한 50 정도로 뭐 표현한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굉장히 소위 말하는 멘탈이 강한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가 2, 30 가지고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이 사람도 60, 뭐 70의 스트레스가 가해졌다. 갑자기 뭐 집이 부도가 나고 사업이 파산되고 그다음에 또 뭐 누가 죽고 뭐 교통사고 당하고 등등의 스트레스 엄청나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조현조울로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네 가지 가능성을 얘기하죠. 생물학적인 취약성이 많다. 이 이야기는 신경 전달 물질 이상이라고 하는 천부적인 약점이 많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생물학적인 취약성이 적다. 이거는 신경 전달 물질, 뭐 도파민, 세로토닌 이런 것들이 정상이다 하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환경적으로 스트레스가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또한 스트레스 적다 할 때에 네 가지 가능성을 보게 되는데 일성화는 뭐냐면은 생물학적인 취약성이 많아요. 그런데 스트레스도 많아. 그래서 백이 되면은 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조현병, 조울병 이런 경우에는 발병할 가능성이 많다 하는 그런 얘기고 이상한의 경우에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뭐냐 아까 제가 생물학적 취약성 플러스 스트레스가 백이 될 때인데 생물학적 취약성이 높을 때가 작긴 작은데 어느 정도 작고 어느 정도 스트레스가 많고 적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는 조현병, 조울병이 없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생물학적 취약성이 지금 작아요. 한 뭐 6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스트레스가 한 30밖에 안 돼요. 그럼 조현병, 조울병 없는 거죠. 그러나 스트레스가 만약에 50이 뭐 아까 60이었는데 한 40이라든가 50이라든가 이렇게 되면은 조현병, 조울병이 발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로 좀 나눠질 수 있다. 그 다음에 삼상화는 뭐냐면 생물학적 취약성은 많아. 근데 스트레스 아주 적어. 예를 들면 생물학적 취약성이 한 80 정도로 높은데 많은데 스트레스가 뭐 한 5나 10밖에 안 돼. 그러면은 조현병, 조울병 없는 거거든요. 그런가 하면 생물학적 취약성이 작고 스트레스 적다. 이건 당연히 조현병, 조울병 없는 거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제가 이제 몇 가지 가능성을 또 보게 되는데 보통 이것을 이제 우리 배정기 교수님은
그게 이제 악순환기에 들어간 것을 일상환으로 보는 겁니다. 그 이상환의 경우에는 선순환기에도 있다가 또는 악순환기일 수도 있어요. 스트레스 레벨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삼상환은 뭐냐면은 선순환기죠. 이거는 선순환기 있는 거죠. 근데 사상환도 선순환기죠. 자, 이렇게 볼 때에 우리가 중요한 건 이 생물학적인 취약성 여부도 고려해야 되고 스트레스가 많냐 적냐 하는 것들을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다시 조현 조울의 천부적 강점과 관련해서 볼 때에는 예를 들면 2.1 선순환기 그것도 또 3의 선순환기 이럴 때에 이 조현 조울의 천부적 강점이 과연 있을까 없을까 하는 건데 저나 우리 배 교수님은 있다라고 하는 그 가설을 지금 세우고 있는 중이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뭐 병이 있기 전에 그것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그걸 보게 되면은 우리가 천부적 강점이라는 게 있냐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참 좋아하는 책이에요. 제가 이 책을 보고 나는 도파민형 인간이구나 하는 것들을 이 저 자신의 정체성을 좀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좀 갖게 됐어요. 이게 이 리버먼이라고 하는 조지 워싱턴 대학교의 정신행동과학부 임상과 교수 겸 부위원장인데 이분은 그 밑에 보면 약물 재활과 치료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미국의 카론 재단 연구성을 받았으며 미국 정신의학협회에 속해 있다 그러는데 이 약물 재활과 치료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가 많은 그런 분이에요. 이분에 의하면 예를 들면 파킨슨 병 같은 경우에 이게 뇌의 도파민 생성 뉴런이 손상되어 가지고 발생하는 질환인데 이거는 꼭 이분만이 아니라 이거는 파킨슨 병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 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운동 기능 장애가 주된 증상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도파민을 약으로 써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매 치료 도파민의 관계인데 도파민은 뇌 보상, 학습, 운동 등 다양한 기능에 관여하는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실험적으로 나오는 그런 건데 같은 병으로 똑같은 약을 복용했는데 일부 환자만 이상해지는 이유는 뭘까? 뭐 15명에게 약을 썼는데 그중에 두세 명한테 이상해지는 일이 났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뭘까 봤더니 가능성 하나는 그런 환자들이 태생적으로 취약하다는 가설. 그러니까 도파민과 관련해 가지고 태생적으로 취약하다는 그 가설을 세우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도. 예를 들면 도박 전적이 있는 사람이 파킨슨병 치료제를 복용한 후에 도박 중독에 더 잘 빠진다는 통계가 나온 걸 보면 이쪽으로 취약한 사람들만이 가진 어떤 개인적인 요소가 있는 것도 같다. 해서 태생적으로 뭔가 이 관련된 게 뭐가 있다 하는 그러한 그 하나의 증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두 번째 이 대표 증상이 뭐냐면 이 파킨슨병의 치료 도파민이나 이런 걸 썼을 때 성욕 과잉이 일어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 클리닉에서 파킨슨병 환자들 대상한 시리즈 직내 연구라는 거가 있었는데 여기 보게 되면은 L-도파라고 하는 도파민을 썼더니 57세 남성의 사례가 참 주목할 만하다. 이 남성은 매일 하루에 최소한 2번, 가능하면 그 이상의 잠자리를 가져야 만족했다고 한다. 또 남자가 62세의 나이에 은퇴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다. 그는 이웃은 물론이고 먼 친척인 젊은 여성들과 동시다발적으로 바람을 피웠다. 해서 이게 태생적인 뭐하고도 관련이 있다 하는 그러한 하나의 가설을 이제 만들게 된 그런 거예요. 그럼 남자만 그러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제 주로 남성 환자에 발생하긴 하지만 여성도 안심할 수는 없다. 메이오 클리닉의 시리즈 직내 연구에 의하면 분석된 환자 13명 중 2명이 여성이었는데 모두 파킨슨병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는 금욕적인 생활을 하던 독신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성욕 과잉이
문제가 생긴다. 이 얘기는 이 도파민과 관련해서 태생적인 어떤 그런 뭐 체질이니 기질이니 그러한 요소들하고 관련이 있다 하는 것을 이제 간접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조울로가 그럼 조윤노는 어떤 천부적 강점이 있을까 하는 면에서 저는 이 설명이 상당히 설득력 있는 가설이다. 아직 학술적으로 다 이렇게 막, 이 저거된 건 아니에요. 이 가설이 다 입증된 건 아니에요. 그냥 상당히 설득력 있다. 그렇게 이제 저는 생각하게 되는데, 아, 조현과 조울에 대한 건 아니지만, ADHD가 정신질환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이 내부자들 아시죠?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를 졸업하고, 정신과 의사로서 아주, 일하고 있는 뭐 중년이라고 말해야 되나 젊은 사람이라고 말해야 되나요? 그래도 하여튼 꽤 경험자들이죠. 이들이 하는 이 방송이 아주 좋잖아요. 근데 이 중에 이 가운데 있는 의사 빼놓고 양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ADHD가 있는 의사들이에요. 자기네들 다 고백해요. 뭐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ADHD라서 좋은 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거 한번 여러분들 꼭 봐보세요. 보면은 아 태생적인 어떤 그런 뭐 기질과 무관한 건 아니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점에서 제가 이제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과 관련된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와 관련된 얘기긴 하지만, 이러한 그 비유는 사회학적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조금 아까 봤던 이 유튜브 영상에서 이들이 얘기하는 것 가운데 아주 재밌는 거는 사회학적으로 어떤 정신질환이 어떠한 또 부분을 좀 이렇게 좀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뭐 이런 부분들을 그런 기능에 대해서도 이 친구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몸을 보면 이 로마서 12장 4절 5절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말씀은 고린도 전서 12장입니다. 여기 보면은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다. 그렇죠? 많은 지체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에, 죄송합니다. 아이고.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그렇죠. 서로가 지체가 다 다르지만 몸에 붙어 있는 거거든요.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것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것이면 냄새 맡는 것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지체뿐이면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다양하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더 중요한 얘기를 해요.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도로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만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더 용이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약하게 보인다 하는 그거가 더 요긴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죠. 또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이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품이라. 그러니까 제 관점은 이겁니다. 조연이나 조울과 같이 어떻게 보면은 그 악순환적인 모습을 보면은 아름답지 못한 그런 요소예요. 그러나
이 선순환적인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에,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천부적인 그러한 이 재능이라든가 또는 어떤 강점이라든가 이런 게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지금 두 아들을 대할 때도 너는 조울러야, 너는 뭐 우울러야. 지금 우리가 애칭으로 조울러 우울러라는 말을 쓰지만 그게 우리 두 아들의 정체성을 다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너에게는 남과 다른 특별한 어떤 재능들이 있어. 천부적인 재능들이 있어. 그게 악순환일 때는 조연과 조울로 표현될지도 몰라. 그러나 분명히 나는 너희들에게 그러한 천부적인 남과는 다른 뭐 이거는 우열을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어느 게 더 귀하고 어느 게 더 아름답고 저 그거 아니라고 봅니다. 다 어떻게 보면은 다른 것일 뿐이죠. 몸은 하나지만 다른 지체들이 많듯이 다른 거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우리의 VIP들을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을 대하느냐 안 대하느냐 그런 것들은 굉장한 저는 차이가 있다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우리 가족과 그럼 준가족의 힘쓸 일은 뭐냐? 이 사상한 가운데서 당연히 악순환기에 들어갈 수 있는 1상환이라든가 2.2 상환이라든가 이런 때는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당사자는 당사자가 조절해야 되지만 가족은 가족이 또한 힘써야죠. 그래서 이제 우리 또 배정기 교수님의 이 말이 참 좋더라고요. 우리의 가족을 또는 우리의 당사자들의 환경을 물에 보면은 삼급수 같이 만들지 말고 이건 삼급수 같다는 거예요. 1급수에서만 살 수 있는 우리들의 자녀나 바로 그 사람인데 아주 깨끗한 1급수 그 스트레스 적은 환경을 말하는 거죠. 그런 곳에서 살면은 자기의 어떤 천부적인 이 재능을 잘 발휘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을 삼급수로 몰아넣으면은 거기서 문제가 터진다는 악순환이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이 파브르라고 하는 이 곤충학자 뭐 모르는 사람 없죠. 곤충 그러면 파브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사실 집안이 좀 가난했어요. 그러나 이 곤충에 대한 깊은 관심을 부모들은 알았어요. 그래서 자녀의 호기심을 완전히 억압하지는 않아요. 이게 중요해요. 막 적극적으로 서포트하는 것까지는 몰라도 억압하지는 않았어. 너 맨날 곤충만 갖고 그러냐? 막 야단치고 막 그러지 않았어. 근데 이를 억압하지 않고 오히려 파브르가 곤충에 대한 책을 읽고 싶어 할 때 부모는 낡은 책들을 구해주기도 했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격려받으면서 이 사람이 이제 그런 곤충에 대한 대가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배 교수님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파브로 같은 경우에 이 대학자가 될 수 있었던 거에는 그런 이 조현적 어떤 재능 가운데 있는 그 집중력이라든가 한 가지를 파고드는 거라든가 그 순수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대학자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가족들이 이해를 하고 뭐 일단 방해는 안 하고 그러면서 격려까지 가해진다고 한다면 정말 대학자도 될 수 있고 대예술가도 될 수 있고 그것을 펼쳐내는 그러한 사람으로 산다는. 물론 저는 대학자니 뭐 대재능가니 뭐 대예술가니 대자에 대해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아니 뭐 소예술가면 어때요? 소학자면 어때요? 또는 학자가 아니라 그냥 이 일상을 살아내는 행복하게 살아내는 사람이면 되잖아요. 그런 어떤 면에서 우리가 좀 그런 환경을 일급수의 환경을 같이 좀 만들어 하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면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말씀 하나 인용합니다.
시편 139편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예, 오장육부를 다 지으셨어요.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그렇죠. 엄마의 그런 모태에서 우리가 다 그렇게 지어진 거죠. 근데 14절에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아주 신묘막측하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또 올라온 거죠.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도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제가 우리 두 아들의 조울증의 악순환기일 때는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그러나 선순환기를 또 생각하게 되면은 그들의 천부적인 그런 어떤 그 강점들, 그런 것들이 좀 나타날 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악순환기가 온다 할지라도 그거는 뭐 약 잘 먹고 정신과 의사 도움 좀 받고 또는 필요하면 입원도 하고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다시 이 선순환기로 들어가게 될 때 그 천부적인 그런 하나님이 주신 이 신묘막측한 그런 것들이 우리 두 아들들에게 나타날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첫째,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신 나의 하나님,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나를 하신 하나님, 당신의 신묘막측하신 그 은혜와 섭리를 제가 겸손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소서. 우리 한번 요 기도 제목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